고모 김경희를 독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음독 자살설, 뇌졸중 사망설에 이어 이번에는 독살설까지 제기됐습니다. 이 소문의 주인공은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인데요. 김정은이 고모 김경희를 독살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두고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되는 등 당국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묵 전문연구위원,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제기된 내용은 김정은이 고모인 김경희를 독살했다라는 주장인데 CNN 방송이 한 탈북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예, 저도 이제 그 CNN 보도 내용을 보고 이게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저도 확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아무리 폭압적이고 뭐 고모부를 처형을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김경희는 다르거든요. 이를테면 김경희를 그렇게 독살까지 해야 할 이유가 과연 있었겠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김경희가 만약에 장성택 같이 김정은에게 도전적이고 특히 적어도 김정은의 그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욕심이 있거나 그런 욕심을 현실화할 수 있는 역량이 있거나 세력화가 됐거나 그랬다면 몰라도 김경희 같은 경우는 건강도 좋지 않고 그런 위치에 남편도 이미 처형을 당했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김정은이 고모인 김경희를 그렇게 독살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오히려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도에서 나온 바대로는 장성택 처형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고 그 불만 때문에 결국은 은밀하게 독살을 지시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상당히 신뢰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굳이 독살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김흥광 대표님이 계신 그 NK지식인연대에서는 작년 11월에 그 음독 자살설을 제기를 했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이제 이 김경희에 대한 어떤 정보가 아주 고위급 정보가 우리 한국에서 먼저 터진 게 아니고 이 사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터져가지고 우리 국내로 들어온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상당히 그 신뢰성이 있다라고들 우리가 인정하죠. 특히 여러 방송국이고 CNN이다 보니까. 그러나 저는 이 정보에 대해서 저는 좀 의혹이 좀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김경희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시간성, 그 시기성 문제이고요. 그게 바로 작년 5월 5일과 6일이 아닙니까? 그럼 5월 5일과 6일이 뭐 특별한 날도 아니죠. 특별한 날이 아닌데 뭐 독살을 시켰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종용시키는 어떤 그 사건이 내막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뭐 작년 2013년 12월에 장성택이 죽고 나서 그리고 이제 거의 한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이게 다시 그 문제를 거론해서 뭐 죽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저는 그런 어떤 그 내막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서는 이제 정말 말씀하시지만 김정은으로서 자기 고모부는 다른 사람이니까 자기 집안 사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격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잔인한 그런 김정은으로서는 죽일 수는 있지만은 고모까지 그렇게 독살을 시킬 그런 명분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득이, 걔한테 사회적 득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정보는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두 분 모두 가능성이 낮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또 우리 국정원에서도 2월 달에 김경희가 아직 살아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김경희는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기록 영화에 등장을 했다는 건데 만약에 독살을 당했다면 기록 영화에 등장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나 우리 김 대표님이나 사실 같은 생각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정원에서도 지난 2월 달에 최근이죠. 한두 달 전에 우리 국정원장이 직접 김경희는 아직 살아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동안 뭐 자살설 말씀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이
식물인간설이라든지 김경희와 관련된 그런 루머들,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보도도 되고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북한이 폐쇄된 사회이고 특히 김경희 같은 경우는 로얄 패밀리 중에 사실은 그 제일 대왕 대비 같은 그런 최고위급 인사라고 하는 점에서 그 김경희에 대한 정보를 그 정확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로가 상당히 아마 제한될 것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관심에 비해서는 정보 획득이 굉장히 어려운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록 영화에 등장한다고 하는 자체는 북한 내부에서 김경희의 위치라든지 또 김경희가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김정은으로서는 사실 나쁠 게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고모인 김경희를 그래도 윗사람으로 모시고 백두혈통 로얄 패밀리의 어떤 그 전통과 그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역시 김정은이 무리하게 고모를 그렇게 독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희에 대한 정보가 접근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소문들이 무성한 것 같은데요. 장성택 처형 직후부터 어떤 소문들이 있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작년 11월이었죠. 그 김은광 대표님이 계시는 NK지식인연대에서 음독 자살설을 제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남편인 장성택이 처형된 지 닷새 후에 자신의 저택에서 자살을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 달 뒤인 12월에는 뇌졸중 사망설이 나왔고 이거는 CNN 방송이 한 탈북자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 김경희가 그 김정은에게 장성택 처형에 대해서 항의를 하다가 뇌졸중이 와서 숨졌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설들이 나왔었지만 올해 2월 달에 국정원이 김경희가 살아있다라고 밝히면서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다시 이렇게 CNN이 독사의설을 제기를 하면서 다시금 그 신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장성택이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김경희의 위상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쭉 나왔던 건데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장성택이 김정은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달라서 갈등을 빚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런 개연성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최근에 이런 김경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또 오늘 보도들을 검색해 보니까는 김경희가 아직 평양 봉화진료소에서 요양 중에 있다라는 보도도 또 있어요. 그 어느 것도 확인된 것이 아니고 또 CNN이 보도한 것도 그 말미에 보면 이 내용도 사실은 확인된 것이 아니라 검증할 수 없다라는 단서를 달긴 달았죠. 말씀하신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대 초에 장성택이가 우리 남북 정상회담 후에 서울을 방문한 것이 기억이 됩니다. 장성택은 김일성 대학에서 경제를 공부했고 또 부인과 함께 이 DJ 정부 이후에 개성공단을 기획하고 개성공단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설이 있어요. 저는 이 장성택도 김경희도 역시 북한의 장래, 북한이 살아갈 길은 역시 중국과 같이 개혁과 개방이 필요한데 우리 북한으로서는 또 중국과는 상황이 다르니까 북한식의 어떤 그런 발전 방안 그래서 경제적으로 발전돼야만 북한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남북 교류라든지 중국과의 협력 확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장을 했는데 역시 이제 그런 노선의 차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동안 쭉 보도가 되었듯이 이 장성택의 독주 그리고 김정은의 위협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김정은의 비자금 관리와 또는 외화 관리 이런 가운데서 오는 조직 간의 갈등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 장성택을 처형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오늘 주목을 받았던 내용이 그 CNN 방송이 독사의설을 제기하면서 974 부대에 대한 언급을 했거든요. 김정은의 경호를 담당하는 부대라고 하는데 어떤 곳인가요? 예, 974 군부대는 북한에서 김정은을 경호하는 밀착 경호하는 최고의 그 말하자면 네이실빌과 같은 미국의 네이실빌 같은 최고의 그런 그 경호부대입니다. 아주 그 실력들이 대단하고요.
그런 부대들은 워낙 이제 그 김정은을 이제 호위하기 위한 전문 부대인 호위 총국이 있고요. 큰 부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대는 외곽에서 하지 딱 옆에서 김정은의 옆에서 바로 지켜주는 임무는 또 다른 그것도 믿지 못하니까 이제 이 974 군부대라고 다른 말로는 이제 주황당 5가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파이브가를 만들어서 하고 있죠. 그네들은 그 차출되는 그런 어떤 경위가 다릅니다. 그냥 지금 호위총국이라고 하는 김정일을 지키는 부대다라고 하는 건 뭐 군대 갈 나이에 다른 애들보다 신체 조건이 좋고 그리고 부모들이 뭐 가정 그런 배경이 좋고 이렇게 되면 충성심이 높은 그런 가문은 저 호위총국이 데려가는데 근데 이 옥가는 말이죠. 이제 974 군부대는 주로 중학교 3학년에서부터 점을 찍어 놓는 거죠. 얘가 아주 건강하다. 그리고 아주 종자가 좋다라든지 그리고 뭐 부모들의 가정력이 상당히 좋아서 얘는 옷가를 적당하다 하면 3년 동안 찍어서 남성이 있어요. 여성들은 또 그 특수한 업무를 하는 것이고 남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기 때문에 그네들은 그 군사복무가 보통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13년 이상 정도 하고 있는데요. 군을 이제 그 옷가를 마치고 나면 경호 업무를 한동안 너무 수고했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제대할 때 각 도공산대학이라고 간부로 키우는 대학에 가거든요. 제가 그게 교수였습니다. 그러니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 제대군을 통해서 974 군대의 내력을 좀 아는데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청와대의 뭐 경호실 이 정도로 아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김경희를 둘러싼 소문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결국에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확인이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일 김경희가 사망을 해서 북한이 발표를 한다고 해도 그 자세한 내막까지 공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만약에 이제 북한이 실제 사망한 것이 사실이고 공개를 한다면 아마 김정은이 그 고모에 대한 효를 다하는 그런 모습, 극진히 모시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공개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고모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처형을 했지만 여러 가지 명분을 붙여서 그러나 김경희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면 이런 루머를 잠재우고 이제 한다면은 성대한 뭐 장례 의식을 행한다든지 또는 뭐 혁명 열사능에 뭐 안장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그것이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 이제 좀 더 부연 설명한다면 결국은 김경희가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어떤 존재와 향후 어떤 그 미래에서 그리고 우리가 계속 김경희의 어떤 생존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민간, 정부 또 뭐 여러 주체들이 지금 상당히 이제 촉수를 켜고 있는데 그 모든 정보들은 결국은 우리 남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작년 1월 26일자로 이제 등문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크로스 체킹해서 내보냈던 음독 자살설도 그렇고 이후에 계속 평양에서 나오는 건데 결국은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사실은 김정희 어떤 생존하고 있는 모습을 텔레비전이나 스크린에 슬쩍 보여만 줘도 이 모든 게 다 가라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차피 할 수 없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그 진입을 확인하기 위한 저희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 다양한 이런 그 탐색이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건 저는 뭐 저희도 민간단체에서 북한 정보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만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 자산이죠. 북한은 말이죠. 이 김정은과 또 김경희 포함해서 최고 이런 수뇌부들의 어떤 이 주고받는 어떤 대화까지 이 전화기 포함, 휴대폰 포함 이게 다 위성을 통해서 저게 정보 자산에서 다 이게 홀드된다, 다 이제 채취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 사무실 주변에 이렇게 반사파까지 쏘고 있어요. 이게 장애 전파까지 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의 정보 자산이 가장 확실하게 확정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뭐 우리 군 당국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 위협을 과대 해석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그 위협은 현실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또 얼마나 위협이 되는가를 이제 평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북한이 사실 그런 SLBM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것을 이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상당히 그 은밀성을 요하는 것이거든요. 예. 군사 기밀에 속하는 문제인데 그걸 그렇게 드러내놓고 천하에 드러내놓고 김정은이 직접 통제하고 지휘하는 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 김정은의 리더십을 최대한 부각을 해서 결속을 시키고 대남이나 대미에게는 협박과 위협의 수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위협을 확대 해석하면 그 정치적 의도에 말려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우리의 대비책을 늦추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도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만 일단 북한이 잠수함에서 그것도 물속에서 일정 규모의 이 미사일을 물 밖으로 쏘아 올리는 사출 시험은 성공을 한 것이다. 그리고 사출이 된 이후에 이것이 점화가 돼가지고 일정 거리를 비행한 것은 맞다. 그런 차원에서 초보적인 SLBM의 개발 성공은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네네. 다만 그 위협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미 측 보도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미국이 느끼는 위협과 우리가 느끼는 위협은 다릅니다. 지리적으로 대응 능력 차원에서 다른 것인데 그것이 미국의 위협이 되려면 적어도 북한 잠수함이 미국 근해까지 갈 수 있는 잠수함의 역량이 돼야 되는데 네네. 아직은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초보 단계, 사출 단계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비행이 돼가지고 다시 말하면 탄도탄에다가 이 탄두를 실어서 날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비행 실험이 성공한 것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느끼는 위협은 다르고 우리는 바로 북한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 앞에 와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것이 큰 위협이 아닐 수가 없고 따라서 우리 내부에서 NSC 회의라든지 또 당정 회의라든지 오늘 외교안보 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을 정확히 확인하고 우리의 지금 대비 KAMD라든지 킬체인이 과연 적절한지 우리의 대잠 능력은 충분한지 부족하다면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지리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위협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북한이 수중 발사했다라고 주장한 그 탄도미사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북한이 말하는 심포급 잠수함인데 그 가운데 붉은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 북한이 모이탄을 장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고 그 모이탄에는 북극성 1이다 이렇게 써여져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이 모이탄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이 모이탄은 일명 더미탄이라고도 하죠. 지금 실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완성된 그런 ICBM을 장착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이제 수심 내에서 이제 콜트 런칭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그릇이다 용기에다가 이 미사일을 담아서 밀어요. 물 밖에 탁 나오는 7 내지 8m 그 사이에 이제 밀려서 나오는 그 순간에 점화돼가지고 날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되겠는데 이제 정말 정확히 정했죠. 그런 걸 충분히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이게 말하자면 그 잠수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 그래 봐야 지금 로미오급인데 심포급이 로미오급인가 의견도 분분합니다만은 그 급을 가지고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까지 잠수함 발사 미사일까지는 못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 첫 단계에서는 이게 지금 이제 사출 시험 나왔고 아주 속도는 빠릅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지상에서 사출 시험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미국의 38노수에서 발견돼 가지고 아직 1년도 못 돼서 벌써 이게 사출 시험 나오지 않습니까? 내후년쯤 되면 어느 정도의 그게서의 타격력은 둘째치고라도 아마 충분히 아마 그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단거리 내지는 중장거리, 적어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무수단 미사일 정도가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이건 만들어낼 거란 말이죠. 그거는
우리 한국에 적극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아마 그 북한의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 그 발사에 대한 일체 정보와 기술의 어떤 발달 정보를 아주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군 당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자산은 그 어떤 이야기들, 뭐 설들도 다 지치고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군 당국이나 미국이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아직은 이것이 현실적인 위험이 되기에는 적어도 1년 내지는 2년 정도, 이런 정도 아마 시간이 걸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는 게 보다 중요하겠죠. 북한이 이렇게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하는 등 뭐 군사적 긴장 수위를 최근 들어서 높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좀 간단한 전망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같이 있어요. 이를테면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서해라든지 기타 지역에서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금년에 그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7월에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고 그 전에 6.15 민간 단체 간의 어떤 그 행사가 지금 합의가 돼서 진행되고 있고, 그 이후에 여러 8.15 행사가 아직 합의는 안 됐습니다. 8.15 행사라든지 10월 달에는 문경 일원에서 있는 세계 군인 올림픽이라고 하는 국제 군인 체육 대회가 있고 북한도 참가 신청을 해놓고 있고, 그래서 1년의 그런 남북 일정을 보면 북한도 지금은 아직 대화에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만 대화와 교류에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김양건이를 비롯해서 통전부 대남 담당 비서위 요원들이 언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김정은에게 강하게 지금 건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가 나쁘면 그 모든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뜸을 들이면서 눈치를 보고 김정은의 결심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저는 권면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묵 전문연구위원,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